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일단 캡슐 3페이지 교재 일단 펴두시고요. 형법 총론부터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해보면, 자, 일단 메인 교재는 캡슐이고요. 부교재로 쟁점 정리 형법 붙죠. 그리고 시험장용 법전 웬만하면 들고 다니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형법도 그렇고 형소도 그렇고 법전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특히 특별법 같은 것도 특히 형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특별법을 뭐 특강으로 따로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뭐 부수법이나 교통사고 관련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형법 형소책 공부하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형사법으로 특별법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 전범위를 한 시험에서 지금 대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한 시험에서 보는 걸 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특별법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형법 공부하고 형소 공부하고 등장했을 때 그걸 그냥 나중에 특별법에서 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웬만하면 설명 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특별법 같은 거, 특히 규정 정리가 중요한 것들이 확실히 있어요. 거의 규정 정리만 하면 한 70%까지 많이 잡아가지고 한 70%까지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법전 찾아보면서 최대한 이제 추가로 보고 공부 이어가고 할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법전 같은 거 보고 들고 다니시는, 시험장용으로도 법전 이렇게 뒤지고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 많이 하죠. 그래서 법전도 좀 들고 다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진도표 보시면 연강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연강, 오후 연강 일정 3번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스케줄 같은 것도 조정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잔소리 같긴 한데 한번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오전 수업 하죠. 웬만하면 제가 정규 수업 오전으로 깔거든요. 오후 수업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늦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기상강지 느낌도 있어요. 오전 9시에 딱 수업 시작해놔야지 어찌됐든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 왜냐면 저 같아도 오후 수업 잡으면 늦잠 자거든요. 한 10시, 11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전 수업 일부러 잡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오전에 지금 12시 반까지 수업 시간 잡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길어지면 1시까지는 수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고, 일단 웬만하면 1시를 넘기진 않을 거예요. 진도가 엄청 많이 밀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연강도 좀 잡고 해가지고 진도가 뭐 보강까지도 안 가려고 약간 이렇게 연강도 잡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시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그 오전 오후 스케줄 잡으실 때 그런 건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전 강의를 뭐 12시 반 1시까지 쭉 듣고 나서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죠. 지금 이번 달에 하는 이제 형법도 그렇고 형소도 그렇고 이 핵심 정리 강의는 복습할 게 빡빡할 겁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요. 초반에는 좀 추가로 찾아볼 것도 많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초반에는 진도가 그렇게까지 하루에 막 많이 나가진 않을 건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특히 강론으로 넘어가면 막 이제 넘어가는 죄들도 생기고 혼자서 보세요 하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진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전 강의 듣고 이제 오후 저녁에 복습을 이어가신다고 하면 초반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초중반만 넘어가도 복습이 좀 빡빡할 거예요. 자, 대신에 뭐 너무 길게 하는 건지 생략하고, 지금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해가지고 뭐 재학생분들이나 인시생분들이나 지금 강의 듣는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딱 3년차 내년 시험 준비니까 지금 캡슐 공부한다는 건 뭐야? 캡슐도 그렇고 이제 형소로 넘어가가지고 핵심 정리 보고 하면 강의 제목 자체를 제가 암기장 강의라는 단어를 빼버리거든요. 캡슐은 암기장 아니에요. 캡슐도 그렇고 그 핵심 정리 형소도 그렇고 암기장 아닙니다. 주로 암기장이라고 하면 사례형 대비해가지고 사례형 중요 학판검 이런 거 정리하는 쟁점 중요 판례 이렇게 몰아놓은 걸 암기장이라고 하는데, 캡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뭐 흔히 암기장이 사례 암기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캡슐이 훨씬 더 두껍고 빡빡하죠. 핵심 정리도 캡슐 컨셉에 맞춰가지고 몇 년 전에 개정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페이지가 한 이제 400페이지까지 이제 안 넘으려고 올해 개정해서 줄였는데, 어쨌든 이 캡슐 분량하고 딱 맞춰가지고 약간 양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럼 이 캡슐 교재는 어떤 교재 성격이냐면 사례 암기장보다는 기본서 쪽으로 보는 정리집이에요. 우리 시험 자체가 사례만 보는 시험이 아니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봐야 되니까. 자, 가장 베스트, 메인 교재로서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라고 했을 때 뭐요? 기본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책은 뭐 스타일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예요. 바꿔 말하면 기본서에 있는 것만 제대로 소화하고 정리하고 들어가면 시험 붙는데 아예 지장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니까 기본서예요.
당연히 그러면 선사기를 한꺼번에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로 가장 베스트 교재는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끝까지 이제 회독한다고 하죠. 반복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제 기본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지금 딱 타이밍에서 내년 1월 시험 대비로 지금이 6월이잖아요, 벌써. 딱 내년 시험 준비로 교재 정리가 이제 기본서가 완벽히 지금 이미 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서를 내년 시험 대비로 들고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이미 교재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교재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는 독학해 가지고 교재 정리 못 합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냥 대충 체크도 안 하고 넘어갈 거고 어떤 부분은 빠져 있으니까 추가하고 이럴 건들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거를 수험생들이 판단해 가지고 정리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는 그 교재 가지고 하는 강의를 해가지고 어디 체크하고 어디 덧대시고 막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부교재가 붙잖아요. 캡슐 같은 거 보완하려고. 그래서 이미 기본서를 내년 시험 대비로 들고 가려면 그 기본서 가지고 하는 강의를 듣고 기본서 가지고 하는 강의가 기본 강의죠. 그리고 교재 정리가 이미 끝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최소 이미 2회독이 끝나 있어야 돼요.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1회독인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서 다시 한번 봐가지고 한 2회독 정도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 3, 4, 5회독 해가지고 내년 시험장 들어가자면 전혀 이제 시험 본데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뭐예요? 기본서 정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기본 강의 듣는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시험 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다 목표의식 같은 걸 못 갖고 하니까 교재 정리가 약하고 제대로 공부가 좀 덜 돼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대체제예요. 최선은 기본서긴 한데 이제 차선책으로 잡는 딱 정리집격의 딱 정리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리집격의 포지션이 딱 캡슐하고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빠져 있긴 해요. 당연히 기본서보다는 뭔가 그 단순 판례 같은 것도 빠져 있고 막 원문을 다 집어넣을 걸로 축약해가지고 약간 핵심적인 문장만 남기고 해가지고 줄이고 빼가지고 막 단순 교정 내용 같은 거 하나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정리해놓은 정리집이에요. 자, 근데 정리집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심화 정리 강의 가지고 어쨌든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 책만 역시 잘 정리하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이제 풀고 정리해가지고 보완해서 들어가면 기본서는 못 보더라도 시험 붙는데 내년 시험 대비로 붙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제 요 정리집을 잡아가지고 심화 정리 강의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암기장이라는 단어를 뺀 지가 오래됐어요. 교재도 그렇고 그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례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암기장 특강 이런 거면은 강의 회차 자체를 한 10회 초반으로 잡아요. 예전에 암기장 강의는 형법 캡슐 가지고 암기장 강의 그때 막 초반에 했을 때 막 7일 만에 끝내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보강형 이틀부터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선사기 대비가 안 됩니다. 뭐 기록용으로 형법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무슨 객관식은 따로 돌리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봤자 제대로 된 효율이 안 나와요. 결국 붙이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회차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 컨셉과 목표는 기본서 정리는 일단 포기하고 이제 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시험은 차선책 기준이에요. 최선을 못 하거든요. 답안 쓰는 것도. 답안 쓰는 거 설명할 때 비슷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집격에 해당하는 캡슐, 형서 같은 핵심 정리 갖고 이제 핵심 정리 강의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거 약간 약하게 들으셨거나 정리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많이 까먹었고 중간중간에 구멍 같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해서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장 강의는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암기장 강의는 사례용 A급 이런 것들만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심화 정리 강의라고 했을 때 정리집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물론 기초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목표나 컨셉이 좀 그런 것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뭐요? 내년 1월 시험 대비라고 했을 때 요렇게 공부하는 게 붙는데 훨씬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컨셉으로 강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냥 암기장 강의가 됐을 때부터 그냥 이 강의로 했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강의도 길어지고 교재가 헤비해지니까 되게 그때 불만 되게 많았는데 결국 요새 또 트렌드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시험 붙는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막 너무 얇은 책 보고 막 특강으로 빨리빨리 끝내고 그런 거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빠지는 거 뭐 특강을 듣든 혼자서 막 고생하면서 공부를 다 보완하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깔끔하게 딱 약간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초반에 그런 걸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 듣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바로 3페이지로 가죠. 영광을 넣었어도 그렇게 진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자, 형법 총론 이제 서론 파트로 들어가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5가지 원칙, 뭐 이제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거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복습 단계로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 캡슐을 먼저 막 체크한 판례부터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기초적인 설명은 필요 없지만 기초적인 방금 뭐 5가지 키워드,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뭐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이 좀 책에 다 빠져 있죠. 그리고 너무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저도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이쪽에 딱 언급만 하고, 이런 거 5가지 원칙 뭐 이런 거 이쪽 언급만 하고 이제 넘어가고 중요한 걸로 이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당연히 정리는 캡슐 가지고 하고 캡슐에 체크한 걸로 복습은 하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기본서가 있죠. 뭐 몇 년 전과도 상관없어요. 입학할 때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건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찾아보라고 한 게 뭐 그런 거 있지라고 그냥 바로 키워드가 떠오르면 당연히 안 봐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비거나 좀 희미한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꼼꼼하게 볼 건 없어요. 복습할 때 꼼꼼하게 볼 건 없이 대신에 뭐는 좀 추천을 하냐면, 캡슐 메인 복습을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기본서 같은 거를 오늘 배운 분량을 약간 목차 같은 거나 써 있는 규정, 그 기본적인 의 같은 거 있죠. 딱 첫 문장에 나오는 말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한번 눈으로 훑어보는 걸 추천해요.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꼼꼼하게 보는 건 캡슐 가지고 이제 이미 1차적으로 정리가 끝나 있는 게 캡슐이니까 그 기본서를 쳐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으로 빨리 목차, 소목차까지 딱 해가지고 위주로 쫙 한번 훑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체계였지, 기본적인 키워드였지라는 거, 목차였지라는 걸 잡아놓고 메인 복습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좀 그런 식으로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초반에 좀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 얘기 좀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서 다 잘 하실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높아심에, 자, 오전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수업 듣고 가서 점심을 드셔야죠. 뭐 급하게 오느라고 아침도 굶으셨으니까 아침에 수업 듣고 가면 당 떨어지잖아요. 자, 이제 점심 먹고, 점심을 먹었으면 좀 막 일찍 나와 수업 듣느라고 이제 체력도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쉬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공부한다 그래도 오후에 정말 뭐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2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전에 이제 강의를 듣고 오후에 당연히 아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복습을 합니다. 기본서 빨리 한번 훑어보고 캡슐이랑 이제 부교재랑 교재 정리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추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씩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도 순서가 일단 찾아볼 거, 훑어볼 거 빨리 먼저 훑어보고, 순서가 이제 그냥 이런 거 이제 당연히 개인 스타일에 맞춰 수정해서 가실 때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이제 순서는 그 다음에 교재 정리를 먼저 해요. 밑줄 같은 것도 막 좀 색깔 달리 해가지고 긋고 이렇게 한눈에 좀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하게 좀 정리하는 방법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밑줄 같은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체크하라는 것들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버리면 좋은데, 이제 뒤로 가면 또 진도가 많아지고 많이 나가고 하면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하라는 대로 교재 정리 밑줄 긋고 막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이제 보완해야 될 게 필요하면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어디다가 체크하고 어디다가 동글뱅이처럼 이런 것들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까먹기 전에 바로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예요. 교재 정리까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키워드 같은 거 옆에 써보면서 외우면서 법전도 한 번씩 찾아보고, 뭐 읽다가 또 희한한 거 나오면 뭐 까먹은 거 나오면 기본서도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그 부분 세부적으로 써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강의는 다시 돌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 번 들은 강의 인강으로 막 반복해서 듣고 이런 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어쨌든 또 들어봤자 어차피 그 복습은 따로 해야 돼요. 강의를 2번 듣는다고 그게 복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또 정리 강의이기 때문에 빡빡하거든요. 기본 강의처럼 널널하게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복습 시간을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 수업 들은 거에 대한 복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거의 1대1로 잡아요. 공부 계획을 세우라고 할 때는. 그럼 당연히 이제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체력 떨어지니까 중간에 좀 쉬고 하면 이 복습 자체가 한 저녁까지 넘어갈 겁니다. 저녁밥 먹고 이제 저녁 시간까지 잡아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내용 공부잖아요. 교재 정리하고 내용 공부를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거 들었던 거를 한 1회독 정도 잡아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는 그래도 1, 2회독 정도로 잡으면 지금 하는 게 딱 한 3, 4회독 정도 되는 거예요. 포지션으로 따지면. 2, 3회독, 3, 4회독 정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내용 공부를 교재 정리까지 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셔야 돼요? 문제풀이로 가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내용 공부하고 문제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게 당장 여러분들 수학과에 하라 그러면 근해 공식 배웠으면 기초 연습 문제 풀고 심화 정리, 실제 기출 문제 이런 거 풀고 가죠. 그럼 우리 시험도 따지면 그렇게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우리 시험은 시간이 없어요. 내년 1월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대로 쳐냅니다.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일단 요거부터 하고 요걸 일단 최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처음부터 이걸 다 하겠다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기출문제 이제 문제풀이로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1월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의 유형이 선택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형까지 3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냥 객관식만 얼른 보고 한 6개월 공부 더 해가지고 사례 보고 한 1년 더 있다가 기록 공부, 기록 시험 따로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은 차근차근 그냥 이번엔 객관식만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좀 끊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하루에 다 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관식은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례 기출문제 풀어보고 정리했냐고 질문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한 10회분은 뭐 5회분은 그래도 해봤어요. 뭐 최근 몇 년 거는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질문을 좀 더 바꿔가지고 답안지는 몇 장 써봤어요. 그럼 기출문제, 사례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지 몇 장 써봤어요. 손으로. 시간이 뭐 2시간까지는 못 맞춰도 한 2시간만 3시간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어쨌든 딱 네 바닥 한 장 해가지고 한 바닥 이렇게 네 바닥에서 8장짜리 답안을 몇 장이나 내가 작년에 1년 공부했으면 몇 장 써봤어요? 3년 동안 그럼 몇 장 써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답변이 이제 삐쭉삐쭉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주관식 시험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답안지를 10장도 안 써봤네.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절반이 넘어가요. 생각보다. NC생이라 하더라도. 딱 1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뭐까지 해봐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정리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 맞춰서 풀어야 돼요. 실제 시험처럼. 우리가 객관식 푸는 거 생각하시면 자, 주관식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냥 문제 대충 읽으면서 쟁점 뽑아봐요. 그래 놓고 뭐 이런 거 답인가 보다. 이런 쟁점 나왔네. 이 정도 딱 보고 바로 해설로 가가지고 쫙 이제 읽어요. 그러면 밑줄을 막 열심히 그어요. 이 쟁점은 요렇게 쓰는 거고 요 쟁점은 요렇게 써가지고 밑줄 이제 알록달록 딱 그어놓고 나는 2회차 문제 다 이제 정리했어 이렇게 끝내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써보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그 방금 한 걸 치환하면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객관식을 오지선달 읽어보고 바로 해설로 간 거예요. 그냥 해설로 가 답이 이거네. 물론 읽으면서 대충 이게 답인가 한번 찾긴 했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뭐 채점하는 과정 이런 게 없고 그냥 문제 읽고 바로 해설 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답이네? 해설 쭉 이제 읽어보고 그냥 체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외 가가지고 객관식 문제 애가 중고등학생이가 그렇게 풀고 있으면 등싸대기를 때리고 해설지를 뺏어갈 거잖아요.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맞춰보고 체크하고 나중에 채점을 한 다음에 맞았냐 틀렸냐 이건 왜 틀렸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해설 가가지고 전체 지문에 대한 해설 정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대응할 것 같으면 사례 기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CBT니까 손으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써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써보라는 얘기는 이제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치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 아파가지고 이런 이제 핑계가 안 통하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시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CBT 들어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최소한 2시간 반 정도 잡아가지고 써보고 기록 같으면 또 뭐야? 2시간 반 잡고 메모부터 하셔야 돼요. 메모법도 이제 CBT로 들어오는 이제 이상 메모용지에 하지 말고 CBT 답안에다가 메모하라 그래요. 그것도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년에 시험장 들어갈 거면 내가 CBT 답안지 쓰고 CBT에다가 메모를 어떻게 해서 그걸 답안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본인이 이미 정리된 상태에 그거 가지고 답안 쓰는 연습까지 여기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써보러 가는 거거든요. 메모하고 답안지까지 쓰고 나서 내가 쓴 답안지를 놓고 이제 모범답안 해설로 가가지고 맞춰보면서 아이고 이건 틀렸네 이건 누락했네 이 표현을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해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순서대로 갑니다. 난이도 자체가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기록이라는 건 형법, 형소 공부가 끝나야 기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형법, 형소 공부를 안 하고 기록부터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하고 형법, 형소 순서대로 이쪽을 한 다음에 마지막 딱 과정이 기록으로 가셔야 돼요. 선택형, 사례형이 순서를 바뀌거나 뭐 병행각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록은 항상 마지막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례부터 하고 기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월 시험 준비라고 하면,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면 전 과목입니다. 민사, 형사, 공법, 선택 과목을 일단 차치하고 하죠. 전 과목을 요 과정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년 시험 대비로 최소 올 한 가을,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올해 신모전이에요. 그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신모전까지 뭘 딱 맞춰가지고 정리를 끝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뭐요? 내용 정리된 교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정리돼가지고 최소 2바퀴는 돌아가 있는, 2~3바퀴는 회독이 만족이 돼 있는 기본서 또는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 딱 지금 캡슐하고 형소 같은 제 수업 기준이 핵심 정리겠죠? 또는 기본서. 모든 과목이에요. 민법도 다 과목 이제 줄 세울 수 있죠? 그 정리된 교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2~3회독은 끝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1회부터 13회까지 변식, 기출, 객관식 풀고 정리한, 해설까지 체크하고 정리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객관식 같으면 약간 타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많이 보는 객관식 기출문제집 있죠. 뭐 학연이나 이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도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약간 너무 옛날 문제 같은 거 중복되는 거 좀 쳐내고 좀 이렇게 얇게 나온 객관식 진도별로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딱 풀면 돼요. 거기서 더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쓸데없이 다른 무슨 법원행시 객관식 이딴 거 가져다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낭비는 아닌데 효율이 떨어져요.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딱 변식 기출 그 진도별로 끊어놓은 거 그냥 남들 많이 보는 거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객관식은. 자, 그거 해설 정리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정리 교재가 있기 때문에 해설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거 없습니다.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캡슐 같은 걸로 보면 약간 빠진 판례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고, 여기선 너무 짧게 정리됐는데 객관식 풀려다 보니까 사실관계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정도 보완하는 정도의 정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써본 답안 정리된 해설, 메모하고 써본 답안 정리된 해설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쓴 답안지를 다시 반복해서 보는 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해설에 체크할 것들은 이미 교재가 있으니까 왜냐면 사례 기출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교재에 있어요. 그게 없는 교재는 없죠. 어떤 교재든. 하다못해 암기장도 그건 있어요. 기출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교재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뭐야? 답안에 현출할 키워드 정리가 약했다. 그런 거 체크돼 있고, 기재례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문장, 그런 것들 그냥 특히 기록 같은 거에서 이런 건 그냥 외워가지고 박아 쓰겠다는 것들, 요런 거 체크해서 정리는 해놓은 1회부터 13회까지 기출 해설 정리해 놓은 자료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신 판례까지 추가해요. 그리고 형소 같으면 개정법도 중요하죠. 딱 여기까지예요. 내년 1월 시험 대비로 내가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딱 시험장 들어가기 위한 완벽까지는 아니고 한 차선 정도긴 해요. 정리집을 잡는 순간. 어쨌든 붙는데 지장 없어요. 뭘로 가든. 딱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딱 신모전이에요. 신모가 한번 그걸 맺어주는 딱 그 시험이거든요. 8모전까지는 이거 못합니다. 8모전까지 일순환 강의가 안 끝나요. 대충 뭐 끝나긴 하지만 밀리죠. 그래서 모든 과목에 우리가 형법만 볼 게 아니잖아요. 또 민법 공부만 하다가 공법 빵꾸 날 거 꽈락 나올 것 같은 민법 공부를 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을 세워 보시면 돼요. 민법 같으면 민소, 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과목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 과목 쫙 줄을 세워 가지고 본인이 이게 기본서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NC인데 내가 저번에 시험 볼 때 이거는 점수가 꽤 나와서 업데이트만 잘하면 되겠다. 교재를 바꿀 필요도 없고 메인 강의를 새로 들을 필요, 이런 과목이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빠져 있는 거, 채워져 있는 거 보완해야 될 거를 줄을 일단 세워놓고 책 바꿀 거는 바꿔가지고 이제 바꾸는 교재에 대한 강의를 빨리 막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년 1월까지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민사 끝나고 형사로 들어오는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이미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생소하시면 안 돼요. 뭐 하는 사람마다 말은 다를 수 있어도 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1년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건 수정은 당연히 해요. 하다 보면 당연히 밀리니까. 자,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냐면 복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일순환 강의를 쫙 들으면서 오전에 수업 듣고 한 저녁 초반까지 복습하고 가장 베스트 이건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는 걸 추천하냐면 여기까지는 하세요. 최소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여기서부터 밀어버리면 나중에 하겠다로 밀어버리면 시간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신모전에 이거 못 끝내거든요. 자, 뭔 소리예요? 아까 그래서 객관식을 진도별로 이렇게 쳐낸 해설이 있다 그랬잖아. 그 해설집 그 기출문제집 보라고 한 게 오늘 딱 진도 나간 거 복습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그 객관식 문제까지 풀고 해설 정리까지 끝내는 걸 오늘 딱 기본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공부했을 때. 당연히 이게 기본 강의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기본 강의 때는 이거 너무 무리다 싶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요걸 돌린 다음에 공법 시즌에 형법 객관식 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요. 기본 강의 시즌 같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죠. 내년 1월이잖아요. 정말 바쁘면 이것까지 병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시간이 빡빡하면. 일단 그래서 기본이란 표현을 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도별 객관식 문제집 남들 많이 보는 거 사시면 돼요. 핵지총은 좀 그래. 핵지총은 어쨌든 오지선다를 푸는 것 자체도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핵지총은 너무 이제 간결하게 써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은 그냥 오지선다 통문제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건 본인 스타일 따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는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돌아간 걸 전제로 해요. 형소까지 요걸 돌려야지 사례를 건드릴 거잖아요. 또 사례를 또 형법 거 사례 쪼개고 형소 거 사례 쪼개고 또 애매하게 겹쳐 있는 거 어떻게 이게 복잡하니까 딱 형법 형소까지 해가지고 객관식까지 제대로 그냥 형소 일순환 시즌 심화 정리까지 시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고 이제 공법 시즌으로 넘어갈 때 형사 사례 이제 써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전 과목 사례가 돌아간 상황에서 이제 기록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의 기준은 뭐다? 변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범위를 그냥 한정을 하세요. 1회부터 13회까지 변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래요. 법전은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기출이라는 표현 안 써요. 말 그대로 우리 시험 변시 기출만 기출이라고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로 할 때는. 자, 그리고 뭐요? 내가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딱 이 정도까지예요. 내가 내년 시험 대비로 메인으로 정리하고 써보는 문제의 범위는 딱 여기서 한정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걸 해놓고 왜냐면 이것도 말이 6, 80이지 선사기예요. 그쵸? 여길 이제 이것까지 딱 완벽하게 공부를 끝내놓고도 좀 여유가 되고 내가 사례도 하나 더 써보고 싶고 기록도 하나 더 풀어보고 싶고 객관식도 좀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회, 작년 6, 8, 10모 그것도 되면 재작년 6, 8, 10모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기본을 일단 해놓고 거기다 추가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의욕이 넘쳐가지고 난 3개년 모의고사까지 다 하겠어? 그냥 못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사단이 나요? 객관식 풀다 끝나요. 처음부터 3개년 해야지 그럼 여러분 뭐야? 3개년치 객관식부터 풀잖아요. 당연히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이걸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하다 말다 얘는 빵꾸 나요. 그래서 그냥 해설만 대충 보고 가자. 뭐 나왔는지 체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그럼 이제 공부가 이제 시험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객관식 공부 좀 덜 하라 그래요. 이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막 범위 넓혀가지고 필요한 게 100이면 80만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120 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럼 120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100 해야 되게 80밖에 못하고 요거 100 해야 되게 60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막고 80, 80, 80 하겠다로 가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생각 없이 하면 120, 60, 30 한 이 정도 할 겁니다. 전 과목을.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기록은 진짜 무슨 한 20만 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민형공을 나란히 줄을 세우셔야 돼요. 형사 시즌이라고 형사만 막 하고 공법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고 빵꾸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계획부터 세우셔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평가를 하시고 냉철하게 여태까지 했던 거에 또 이 민사 구멍나게 있으면 그걸 어쨌든 보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계획 딱 내년 D-Day는 잡혀 있으니까 딱 12월 말까지 공부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도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해라라까지 못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은 신문은 들어가야 돼요. 신문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년 1월이 시험이면 어쨌든 시험장에서 시간 맞춰가지고 압박받으면서 이렇게 써보는 훈련도 필요하고 감을 좀 살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신문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아직 졸업 안 하신 분들도 안 하신 분들 같으면 신문은 무조건 또 필수로 봐야 되는 거고 학교 그 정책상. 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인데 육모는 들어가지 말라. 특히 지금 딱 수업 듣고 하시는 분들은 일수나 지금 심화정리 강의 듣는 관계죠. 육모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 왜냐면 육모가 지금 하는 강의랑 너무 일정이 너무 겹쳐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회라라는 게 이게 시험을 하루 보고 끝낼 것 같으면 그냥 하루 잠깐 쉬고 가세요라고 해. 인강 듣고. 근데 우리 시험이 5일, 4일, 자, 5일 딱 시험 일정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심지어 막 학교 가야 되니까 지방 내려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여기서 지금 학원 강의 듣다가. 그리고 또 어쨌든 한 5일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시험에 막 한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또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도 다음 날 할 거 전날 좀 더 한 번씩 보고 막 저녁에 공부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당장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보고 나서 약간 또 체력이 떨어져요. 시험 보기 직전에 또 이거 공부한다고 막 기존 하던 거 멈추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들어가는 순간 일주일이 밀려요. 내 강의 내 공부 계획에서 일주일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이 몇 달이나 된다고 거기서 일주일을 빼버리면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심화정리 강의 듣는 거에서 일주일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를 다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 이제 추가로 요거를 구해다 써보고 하는데 바로 제가 작년 거 68 이거 쓰지도 않는 게 여유가 되면 추가로 하라고 하지만 여유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해보시니까 알죠. 이제 공부. 내가 이런 걸 하고 여유가 있을 일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냥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난 일이지 이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민사 밀린 거 해야 되고 공법 못 본 거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뭔가 여기까지 했을 때 남는 시간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민법 밀린 거야.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써볼 시간도 없으면 채점기준표 규에다가 이 올해 육모에 요 판례 요 쟁점 나왔구나 빨리 한번 훑으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써보란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그거 요구 안 합니다. 대신에 채점기준표 구에다가 쟁점 확인하셔야 돼요. 객관식도 요런 판례 나왔다고 하는구나 해설 나온 거 있으면 그런 거 그 정도 딱 확인하는 겁니다. 주관식은 채점기준표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대비이긴 한데 보실 수는 있죠. 구에다가. 그리고 얘는 선택사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신모 전에 이 전체 공부를 끝내는 걸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수행이 차근차근 가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죠. 그 계획에서 이제 8모 일주일을 내가 빼도 내가 그 신모 전 좀 이제 오버되면 한 11월까지예요. 12월까지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어쨌든 12월에는 최종 마무리 전체 이제 1년 동안 공부했던 걸 돌리는 단계지 12월에 뭔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11월까지는 맞춰야 돼요. 아무리 늦게 끝나도. 또 여기서 일주일 날아갈 거니까 그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10월이나 12월까지 이걸 돌리는 걸 완성하는 거 이럴 때까지 내 공부한 거를 딱 팔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결정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일주일 날려도 무리 없겠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나 지금 밀린 게 한두 개인데 지금 이거 들어갈 때가 아니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역시 채점기준 표정도 훑어보는 거예요. 얘는 들어가야 돼요. 얘를 들어가지 말라는 건 없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년 1월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전체 1년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달 계획을 세우는 거고 오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야 될 과목, 교재 바꾸고 교재 정리부터 하면서 새로 해야 될 과목, 기존 교재에다가 최신 판례 등 업데이트만 하면 될 과목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슴에, 그건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잡아가지고 그럼 강의들이 일정, 강의 안 들어도 될 일정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언제 써보고 할 건지도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보시면 아시겠는데 가장 베스트는 1회부터 13회까지를 순서대로 역순이 아니에요. 왜냐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쉬운 거부터 푸는 게 맞아요. 당연히. 차근차근 이제 풀면서 올라가는 건데 자 어떻게 돼요? 시험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그럼 시간 맞춰서 써보고 할 것 같으면 최소 2시간이 써야 돼요. 내가 한 회차를 푸는데 일단 2시간이에요. 사례든 기록이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해설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 답안을 가지고 해설을 맞춰보고 책도 한 번씩 찾아보고 책에다가 추가로 체크도 하고 이거 빼먹었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설에다가 추가로 밑줄 두고 할 것 같으면 최소
정리하는데 1시간이에요. 아무리 빡빡하게 열심히 해도. 그쵸? 나는 갑자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나 10분 만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야? 한 회차를 제대로 풀어보고 써보고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미니멈 시간이 3시간, 미니멈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2시간 다 봤쓰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한 20분 쉬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서너 시간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회부터 13회,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회라고 쳐도 내가 형사례 전체 1회부터 10회분, 한 13회부터 한 10회분 정도 쓰고 정리한 소요되는 시간이 30시간이에요. 순수하게 내가 전력을 다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30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 왼종일 그렇게 답안만 쓰고 정리하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미 오전에 뭐야? 민사든 형사든 공부업이든 이 공부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나서 객관식까지 푼 다음에 어쨌든 사례 답안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밤에 한 3시간, 4시간 따로 빼가지고 아니면 겨우 막 2시간 따로 빼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답안 쓰는 거를, 사례 기록을.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그렇게 온전히 순수하게 4시간을 빼는 게 무리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틀에 한 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례 같으면 오늘은 1문 쓰고 내일은 2문 쓰는 거예요. 1문 풀고 정리하고 2문 풀고 정리하는 거죠. 그건 되죠, 사례는. 기록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메모까지 해가지고, 메모를 한다는 얘기는 결론까지 문제를 다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메모까지 하거나 또는 김갑동 거 서명까지 쓰고 내일은 어제 해놓은 메모 가지고 2일 남 것까지 쓰고 그리고 해설 정리. 역시 기록도 이틀에 한 회분을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런 공부가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깔면. 그리고 민형공 공통이고 민사는 여기다가 1.5에서 2를 곱해야 돼요. 시간을 또. 문제 자체가 더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걸 계획을 세워보시면 1회부터 13회까지 다 쓰는 것도 불가능해요. 줄 세워보시면 알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주 6일 공부해서 줄을 세워보시면 알아요. 이틀에 하나씩 잡아보시면. 형사례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려요. 일요일도 쉬어야 되니까. 근데 웬만하면 일요일도 오후 공부 이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있으면 해야 될 게. 한 달이잖아요. 사례 쓰는 데만 한 달. 그럼 민사는 2달, 형사 한 달, 공법 벌써 4달이죠. 그럼 4달 지나면 대충 6개월에서 4달, 벌써 10월까지 끝낼 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계획 세워보신 분들 다 알아요. 이거를 막연하게 해야지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을 세워보면 날짜가 안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뭐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6회부터 13회까지는 써보고 1회부터 5회까지는 풀고 쟁점까지만 머릿속에서 뽑아내고 그냥 해설 정리로 바로 가겠다로 가셔야 돼요. 기록도 1회부터 5회까지는 메모까지만 그냥 완성해서 문제 푸는데 끝내고 쓰는 거 생략하고 바로 해설 정리로 가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더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8회부터 13회까지 5개만 써보고 나머지는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정리주로 가겠다. 이렇게 타협해서 가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가서 하세요. 왜? 오늘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가거든요. 오늘 복습할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이 안 잡히신 분들은 오늘 가서 그걸 끝내셔야 돼요. 뭐 계획을 무슨 2, 3일 동안 잡을 건 없죠. 그리고 요거는 남이 못 해줘요. 왜? 내가 지금 뭐가 공부를 덜 한 거고 이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좀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본인만 알지. 물론 뭐 상담해가지고 제가 물어봐가지고 잡아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되게 괴롭긴 해요. 왜? 본인의 실패를 반추해야 돼요. 본인의 구멍 난 거를 내가 반추해가지고 그거를 채워넣겠다 하셔야 되니까 되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요거를 안 잡고 그냥 막연하게 수업 그냥 따라가겠다 해버리면 당연히 빵꾸 나고 구멍 나요. 어쨌든 시험 붙으려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니까 요거를 좀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는데 또 저 소리 하네 뭐 이러겠죠. 제가 어떤 수업들하고도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잡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 3페이지로 가죠. 너무 서설이 길었어요. 자, 죄형법정주의고요. 자, 참고로 가서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 판례로 바로 갑니다. 뭐 이제 1조 1, 2, 3항 뭐 이런 거 읽고 하는 거 생략해요. 자, 동그라미 1번 판례로 바로 가요. 자, 소급표 금지니까 뭐야? 불리한 신법 개정법을 과거 구법 시행 시 행위에 불리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행위시법주의 위반에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건 헌법에서 배우는 거랑도 100% 겹칩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 파트는 특히 명확성 원칙 이쪽으로 가면 그냥 헌법에서 배운 거 가지고 푸세요라고 해버려요. 뭐 사례용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고. 자, 대신에 좀 형사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형사에서 정리한 거 가지고 또 헌법을 맞추자. 약간 이제 과목이 상호 보완되는 게 있으면 특히 이쪽 파트는. 자, 동그라미 1번 판례 보세요. 이 판례는 중요하죠. 자, 노역장 유치 개념만 잡아보신 뭐야? 벌금에 대한 부수형이에요. 선고형 할 때 그 형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고형은 다시 어떻게 나와요? 나눠요. 주형과 부수형이에요. 그래서 징역 벌금이 주형인 거고 그 징역 벌금에 딸려 나오는 부수적인 형이 있는 거고 그 부수적인 형 중에 하나가 노역장 유치면 이 노역장 유치라는 부수형은 어떤 주형에 대한 부수형에 이 정도 개념은 잡아두셔야지 이런 판례를 읽어요. 벌금에 대한 부수형이죠. 형법 시간에 하고 형제실 시간에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형법 형벌론 같은 건데 여러분들 대충 하셔가지고 이런 게 오히려 약하신 분들이 있던데. 자, 이거 어디서 배우는 제가 웬만하면 두 문제 안 따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두 문제는 진짜 기초적인 거예요. 너도 따고 나도 따고 법학 공부를 했으면 다 따는 거예요. 이건 근데 재판실에서 따는 두 문자긴 하죠. 자, 이게 뭐예요? 주문기재 순서예요. 형사재판 실무에서 주문에서 등장하는 그 주문에 대한 기재 순서인 거고 그 주문 중에서도 유죄주문 순서예요. 주문이라는 건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순으로 기재하고요. 유죄주문은 다시 세부적으로 이 순서대로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형이에요. 방금 말한 주된 형. 징역 벌금을 먼저 때려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를 항의 1항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을 달리해서 환영유치라고도 하죠. 노역장 유치입니다. 자, 어디에 붙는다고요? 벌금에 붙어요. 벌금 5천을 때리면서 2항에서 피고인 어쩌고저쩌고 미납할 때 이러이러한 노역장 유치에 처한다요. 환영유치라고도 하죠. 자, 의미는 뭐요? 벌금이니까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뭐요? 돈 없다고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역장에 가둬놓고 강제 유치니까 가둬놓고 일을 시켜요.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1일당 10만 원, 1일당 15만 원으로 정한 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 일당을 딱 정해놓은 게 있으면 일한 날에다가 일당 곱해가지고 내야 될 벌금에다 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돈 내는 거 대신에 일로 몸으로 때우는 게 노역장 유치고 당연히 뭐야? 이 벌금에 대한 부수형이에요. 징역에 대한 부수형이 아니죠. 이렇게 이율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집행유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 역시 몇 년 전에 형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이 집행유예 등은 징역에 붙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추가되면서 징역 벌금에 다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붙어 다니죠. 몰수, 폐기, 추징이에요.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하는 거고 위조한 부분 폐기하는 거 그런 거 있죠. 형벌론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형소에서 다루죠.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물건 자체는 환부, 물건 팔아먹은 대가는 교부죠. 그래서 압수된 어쩌고 저쩌고를 피해자 누구한테 환부한다. 얼마를 피해자 누구한테 교부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붙고 제일 마지막이 간합명령이에요. 자, 이것도 뭐예요? 재산형에 대한 부수형이죠. 개념은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판례를 읽으니까. 개념이 뭔지 모르는데 판례를 어떻게 읽어요? 간합명령도 역시 재산형에 붙죠. 원래 판결이라는 거는 확정이 돼야 효력 발생하고 집행이 가능해요. 자, 근데 벌금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1심에서 벌금 50억을 때려 맞았어요. 당연히 상소주기 합니다. 벌금 50억 때려 맞고 상소 안 하는 건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근데 어떻게 돼요? 50억을 벌금을 1심에서 때려 맞고 현재 지금 2심, 3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집행 안 들어왔죠. 미확정이니까. 여러분이 피고인이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중에 3심 가가지고 이거 그냥 확정되면 50억을 토해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 쓰고 다녀요, 이제. 재판받는 동안. 다 쓰고 다니고 빼돌리고 아이고 이거 너 가져. 이거 명의 너 그냥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겨우 3심까지 가가지고 이제 확정돼가지고 집행하려고 봤더니 얘가 개털이면 어떻게 돼요?
집행할 게 없으니까 이거 집행 못 해버리자. 물론 강제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그걸 집행할 거잖아요. 자, 그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뻔히 아직은 미확정이고 확정될 때까지 몇 달 몇 년 걸릴 건데 다 빼돌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벌금 50억 때리면서 간한 명령을 붙여요. 말 자체가 일단 납부 명령 이렇게 돼요. 가압류할 때 가짜예요. 자, 그럼 뭐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벌금 50억 1심에 대해서 간압이 붙으면 일단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3심에서 무죄로 바뀌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아까 미리 받아놓은 거 그냥 다시 그냥 그대로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간압명령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배웁니다. 형소법상 간압명령은 임의적인데 이게 특별법에서 한번 언급되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있어 간압명령은 조문이 따로 있어서 필요적이에요. 그거 한 줄 딱 체크하라 그래, 객관식용으로. 자,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옵니다. 이게 딱 객관식 중요 판례. 이걸 주관식에 낼 건 없는데 이게 객관식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 많아가지고 좀 설명이 깁니다. 자, 노역장 유치도 뭐라고요? 형벌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죠. 이 첫 번째 문장은 너무 당연한 거야. 판례가 없더라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격만 하시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거 밑줄 칠 것도 없어요. 알고 있으면. 자, 근데 대괄호 2번 보세요. 자, 판례만 봐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이제 법전을 가셔가지고 노역장 유치 조문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형벌불소급 원칙은 구법이고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만 봐가지고는 잘 안 하다요, 판례가. 또 판례 원문에 잘 써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 줄여놓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죠, 읽어가지고. 자, 70조로 갑니다. 노역장 유치 조문이에요. 자, 1항 보세요. 아까 설명한 거 써있죠. 벌금 등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치기간 정해서 동시선고. 추형 때릴 때 부수형은 당연히 동시선고죠. 자, 그리고 뭐가 개정된 거냐면 원래는 이 1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 자체가 없이 그냥 이 문장만 있었다고 70조에. 자,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뉴스화도 많이 되고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개정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황제노역이라 그래가지고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1항만 딱 덩그라니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한이 없어요. 벌금 500만 원 때려 맞고 노역장 유치 당하는 사람이랑 벌금을 500억을 때려 맞고 노역장 유치 당하는 사람이랑 둘 다 그냥 한 달 일해 가지고 퉁칠 여지가 있는 게 자, 2항 보세요. 자, 지금 현행법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벌금 액수에 비례해서 최소 이 정도는 몇백 일은 일해야 된다라는 뭐가 있어요? 최소 하한 설정이 돼 있죠. 자, 근데 뭐야? 2항이 없던 시절엔 이게 없어요. 황제노역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회장님이 벌금을 50억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노역장 주진 한 달 가시더니 50억 퉁쳤다 해서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그게 한번 사회적으로 확 이슈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항이 추가된 겁니다. 내용을 외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아무리 못해도 300일은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럼 회장님이 300일 동안 고생하기 싫으시면 웬만하면 돈 내겠죠. 300일은 좀 너무 길잖아요. 자, 그리고 5억 이상 500일, 50억 이상 1000일입니다. 자, 이제 뭐예요? 노역장 유치 기간에 하한이 설정된 거예요. 개정법으로. 자, 그럼 기존 법과 항상 소급표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개정 전법과 개정 후법을 비교했을 때 이건 당연히 불리한 개정이에요. 기존에는 한 달만 살고 그냥 나와도 퉁칠 수 있었는데 이제 최소 한 300일은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선 불리한 개정인 거고 그래서 형벌불소급 원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대괄호 1번, 대괄호 2번까지 이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 영역이지 암기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헌법 시간에도 나오는 판례죠. 이거 헌법책에도 들어가는 중요 최신 판례예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판례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게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해서 지금 판례 번호를 보시면 헌바입니다.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헌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70조 2항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책에 애매하게 안 써 있어가지고. 자, 법은 개정됐어요. 이 법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형벌과 책임의 비례연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지금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 지금 판례 심판 대상은 뭐냐면 자, 2항 보시면
법전에 써있죠. 시험장령 법전에 다 써있을 거예요. 신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신설됐다고 써있어요. 이 항이 14년 5월 14일 날 신설됐다고 돼 있는 거죠. 개정 한 번 더 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법전을 얼마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 개정법에 대한 부칙 규정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법전 번호 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부칙을 뭘 찾으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전 번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개정법에 대한 형법 부칙을 찾으세요. 자, 부칙이라는 게 뭐 일단 법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이 붙어요. 1조에서는 항상 이 법은, 이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시행일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경과규정 같은 게 이제 추가로 붙죠. 그런 게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이라는 건 어떤 법이든 개정될 때마다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럼 형법이라는 게 제정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개정이 정말 수십 차례 됐잖아요. 그럼 부칙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자, 형법전에 제일 뒤에 가시면 부칙 파트가 있죠. 이걸 이렇게 왜 시간 들여서 하겠어요. 부칙 찾고 이런 게 여기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결국 똑같은 얘기가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잡아버리란 얘기예요. 자, 제일 뒤로 갑니다. 형법전에 제일 뒤로 가세요. 그럼 형법이 300 몇 조에서 이제 372조에서 끝나고 부칙이 시작되는데 부칙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부칙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 앞에서 14년 몇 월 며칠 날짜 체크했잖아요. 그 부칙 제목 옆에 붙어있는 꺾은 가로 날짜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칙은 뭐다? 14년 5월 14일 날 개정 공포된 개정형법에 대한 부칙을 찾는 거니까 부칙 옆에 날짜를 보시고 14년 5월 14일이라고 써있는 걸 피세요. 자, 이게 뭐예요? 아까 70조 2항 개정된 거에 대한 부칙인 겁니다. 자, 그래서 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예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제 이런 법들이 있으면 시행일자가 이제 달라지는 것도 체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법전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법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조로 가요. 자, 2조 1항이에요. 자, 개정 표시를 보시면 20년 10월 날 개정됐다라고 써있죠. 이 개정이 어떤 개정이냐면 개정되기 전 부칙 2조 1항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 3페이지에 있는 헌재에서 위헌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게 지금 20년 개정된 걸로 우리 법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정 전법 표현 하나만 그 판례 옆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심판 대상은 잡아놔야죠. 그거를 이제 그 책 만들면 삭제해 버리니까 이 판례만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겁니다. 자, 2조 1항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방금 없던 70조 2항 하한 설정한 그 개정 규정은 지금 현행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최초로 이건 헌법 객관식 공부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한번 잘 공부해서 헌법 객관식도 맞추고 형법 객관식도 맞추시면 돼요. 자, 원래는 법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헌재에서 형벌 불소구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판시 때려 맞고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지른 범죄로 개정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객관식 중요해요. 기출도 한번 됐고 책에다가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 딱 요 정도 써두면 돼요. 자, 요 정도만 옆에 써두면 이제 판례 교재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추가해두는 걸 수업 들으면서 이걸 혼자 막 뒤져가지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형벌 불소구 원칙에 위배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방금 얘기했죠. 개정 전후를 비교하시면 돼요. 개정법 자체는 70조고 그 개정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부칙에서 다루는 거죠. 자, 70조 2항이 신설되고
개정되자마자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자, 개정 전이 있고 개정 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가 문제가 됐어요? 행위자의 행위는 이때 행위가 있는 겁니다. 구법 시행 당시에 행위를 했어요. 자, 벌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아무리 몇 억이어도 어떻게 돼요? 한 30일만 갇혀도 퉁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당시에는. 자, 행위를 이때 했어요. 이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그 당시 부칙을 적용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범행은 개정 전이어도 기소만 이때 하면 얼마든지 하한 설정이 가능해요. 그쵸?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 여부를 다루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검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70조 2항이 입법 예고가 되고 법이 시행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내용은 먼저 확인이 되는데 시행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소는 검사고로 하니까 기소를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어설프게 기소하면 한 달 만에 회장이 풀려나지만 내가 기소를 몇 달 참아가지고 요게 시행되고 이제 시행되는 걸 기다렸다가 이때 요걸 공소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70조 2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종전 부칙 규정에 의하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리하게 개정된 이 70조 2항법을 과거 행위에다가 소급 적용해가지고 불리하게 처벌되는 결과가 되죠. 당연히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헌재 막 내용 같은 거 보면 검사의 이런 내가 이때 빨리 기소할지 나중에 늦춰서 할지 내 권한에 따라 가지고 불리한 법의 소급 적용 여부가 검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당연히 위헌이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 이 내용을 쓸 일은 없어요. 우린 이거 객관식용 판례입니다. 근데 기출도 이미 한번 된 판례인데 이거 물어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겠냐 때려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외울 것 같으면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노역장 유치 70조 2항 관련 이때부터라고 써있는 부칙 규정은 위헌이다.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외워야죠. 객관식용으로. 딱 그 정도 체크할 수 어쨌든 또 이해를 했으면 이 정도만 방금 말한 정도만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상황 자체를 뭐 사례 내고 할 건 없습니다. 변시 기록도 못 내요. 기록에 낼 수 있는 판례가 있는 건 우리 기록 스타일대로 왜 이거는 확정 집행 단계 확정해가지고 확정됐을 때 이제 형 집행 이런 거 문제니까 우리 사안에서는 우리 기록에서 주문 같은 것도 안 물어보고 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중요한 판례는 또 기록용으로 잘 체크해 두자고 설명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1번 판례는 뭐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요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예요. 현행법 법전을 펴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요것만 추가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요걸로 개정된 거여서 현행법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범행이 언제냐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현행법은 불소급 원칙 위반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페이지는 끝내고 그래도 쳐야 되니까. 자, 또 3페이지를 알려면 판례 읽기 전에 역시 기초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펴세요. 역시 이것도 중요 특별법이고 이거 형법에서 공부 다 끝내셔야 돼요. 뭐 특별법 특강 따로 안 들어도 지금 형법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다 끝납니다. 이건. 그리고 시험장용 법전 찾는 것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가법 펴보세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앞에 목차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특가 몇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펴가지고 찾지만 법전이 좀 손에 익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형법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가 시험장용 법정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 시험장에서 받는 거랑 페이지는 달라지지만 무슨 법 뒤에 무슨 법 나오고 요 구성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특가법 같으면 형법 뒤에 바로 있어요. 그 형법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책에. 그 시험장용 법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페이지 막 뒤져가지고 찾을 수 있지만 특가법 같은 거 맨날 찾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찾다 보시면 굳이 페이지 안 찾더라도 형법 바로 뒤니까 이 정도 있겠지 딱 넘겨가지고 바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풀고 답안 쓸 때 생각보다 법전을 많이 찾아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찾을 때마다 목차 뒤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어쨌든 특가법 2조 갑니다. 자, 내용 이미 아셔야 돼요. 강론에서 이거 엄청 강조하고 총론에서도 지금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험 같으면 특별법이 시험범에서 제외되지만 우리 시험은 메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강의랑 우리 시험 강의랑 완전 방향이 달라져요.
자, 어쨌든 특가법 2조 1항 뭐야? 뇌물수수 가중처벌이죠. 자, 액수를 외우셔야 돼요. 그때마다 웬만하면 찾아보라고 하지만 이 정도 액수는 외워야겠죠? 그 받은 술의 액수 얼마 이상 가중처벌? 3천만 원 이상 가중처벌입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뭐예요? 자, 129, 130, 132 전부 다 뭐예요? 생각 안 나지? 집에 가서 형법전 찾으셔야 돼요. 받는 사람이에요.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131조가 빠져있긴 한데 판례도 있고요. 판례가 없더라도 당연해요. 131조가 뭐예요? 수뢰후 부정처사면 왜 걔는 빠져있어요? 131조의 조문 표현을 보시면 앞에 있는 129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문 해석상 직접 해석이 해석도 아니고 그냥 조문을 읽어보면 131조도 129조를 범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포함이에요. 이거 판례 없어도 당연 포함이거든요. 자, 어쨌든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뭐가 빠져있는 게 포인트예요? 이미 시험도 나왔어요. 133조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어요? 공여죄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답만 내다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3천 이상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무원하고 공여자가.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죄책 의율이 어떻게 돼요? 받은 놈은 3천 이상 받았으니까 특가법 위반 뇌물죄예요. 하지만 준 놈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으로 돌아가야죠. 그냥 133조 형법상 뇌물공여죄 각각 성립으로 끝나요. 이거 의유라는 게 그냥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출은 항상 변시기출이라고 얘기했죠. 변시기출 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례가 아니 너무 당연하면 판례도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다툼이 있고 애매해야 판례가 나오는 거지. 그냥 딱 조문 읽어가지고 당연히 133전 없지. 이런 건 판례도 없습니다. 헷갈릴 거거든요. 법전 펴가지고 아 맞다 이거 공여 빠져있다고 했었지. 이거 찾아가지고 그냥 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천 이상이에요. 그 정도 액수 하나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시험에서 뭘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걸 특가로 갈 건지 형법으로 갈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사례에서 죄책 검토할 때. 특별법이 포함되니까 우리 시험은. 특가로 써야 될 거를 형법으로 쓰면 틀린 거라고요. 결론이. 틀린 거예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물론 뇌물 자체에 대한 포섭이 맞으면 그 부분 배점이 들어가겠지만 결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점수가 확실히 빠집니다. 그런 거 1점씩 빠지는 거 보면 10점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록 같으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이제 기록도 어느 정도 했을 거니까 틀은 잡혀 있죠. 특가 뇌물로 기소된 거를 기록 검토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네? 이렇게 검토가 되면 내 답안의 논리 흐름이 어떻게 돼요? 특가 뇌물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축소 사실에 대한 추가 설시 써주고 다만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 가능하다 이어지는 거죠. 이제 추가 논증할 게 있으면 논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만이 예상됩니다. 검토 의견서로 끝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사례 기록에 뭐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맨날 나오는 구도예요. 2, 3년도 아니죠. 거의 매년 나오는 구도입니다. 사례 기록에서도 A급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형법 공부할 때 뇌물죄와 관련된 판례 공부에서 우리 시험 한정에서 A급 판례들이 어떤 판례예요?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런 판례들. 이 판례 법리를 적용했을 때 수뢰 액수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액수 관련 판례가 우리 시험은 A급 판례가 돼요. 총론, 강론 보다 보면 그런 판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설명한 김에 죄만 다르고 똑같은 구도,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이 겹치는 죄가 또 뭐가 있어요? 특경가법 3조가 있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특가법 바로 뒤에 있어요. 형법 뒤에 특가법이고 특가법 뒤에 특경가법 있죠. 자, 특경가법 3조 봅니다. 어차피 이것도 뒤에 바로 나와요. 자, 뭐야? 제3범죄 가중처벌. 기준은 자, 죄는 잘 써있으니까 보시면 맨날 나오는 우리 시험에 맨날 사례 출제되는 중요 제3범죄들 써있죠? 자, 뭐다? 그 이익액이 5억 이상 가중처벌이에요. 그냥 5억, 3천만 원 5억 그 정도는 외우세요. 뭐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죠? 이 제3범죄 관련 판례 또 공부할 때 뭐가 또 중요해요? 액수 건드리는 판례는 다 A급이에요. 왜? 똑같잖아요. 특경가로 써야 될 거 형법 쓰면 틀린 거라고요. 특경가 기소된 거 액수 5억 미만이어가지고 후단무죄 축소사실 논증해가지고 형법상 배임죄만 성립하면 쓰는 것도 맨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한정에서 액수 건드리는 판례는 특A급입니다.
왜 우리 시험 한정에 다른 시험은 특별법 안 물어봐요. 시험 유의사항에 특별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쓰고 출발한다고요. 그럼 이런 판례가 그런 시험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시험만 A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힘든 거예요. 고려할 게 많죠. 우리 시험이 고려할 게 훨씬 많은 거거든요. 자, 근데 편김에 다시 2조로 돌아와서 특가법. 형제실 같은 거 하실 분들은 법정형 같은 거 특이한 죄들은 추가로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변심만 생각할 것 같으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2조 2항으로 갑니다. 이제 법정형, 처던형의 범위 구하고 선고 형정할 때, 주문 기재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중요 조문인데, 자,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2 구조 등의 죄를, 어쨌든 뇌물수수 관련이죠. 수수 관련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자, 2조 1항에 각 호의 그 법정형을 보시면 뭐밖에 없어요. 징역밖에 안 써 있거든요. 자, 근데 벌금은 어딨냐? 2항에 있어요. 받은 수뢰액 벌금에다 그 뇌물에다가 2 곱하기 이상 5배 이하예요. 벌금을, 자, 포인트는 뭐다? 병과한답니다. 필요적 병과예요. 자, 그러니까 1항에서 징역 규정하고 2항에서 무조건 벌금을 붙여요. 그리고 액수가 형법전에서 법정형은 항상 5천 뭐 얼마 이렇게 3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곱하기로 들어요. 특별법은. 벌금 50억 받은 거 생각하시면 이게 벌금 하한이 얼마인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벌금은 벌금대로 나가요. 형벌로. 주형으로. 그리고 뭐요? 몰수는 몰수대로 나가요. 몰수 추징은 따로 해요. 그러니까 벌금 받은 거 자체는 몰수 추징이 또 필요적으로 붙죠. 그리고 벌금은 또 벌금대로 곱해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무원이 뇌물 잘못 받으면 폐가망신한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다 토해내겠어요? 받은 것만 토해내면 망하진 않아요. 근데 받은 거에다가 곱해서 토해내야 된다고요. 더해가지고. 자, 근데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조문 형식이 중요해요. 2항에 뭐라고 출발해요? 위 1항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형법 1, 2구조의 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뭔 소리겠어요? 특가법 2조 2항의 이 벌금의 필요적 병과 규정은 공무원이 뇌물을 3천 미만으로 받아서 그냥 형법상 뇌물수수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가 결론이에요. 형제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누락하면 큰일 나요. 왜? 형제실은 말 그대로 이 주문 처단에게 뭐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벌금이 들어가야 될 거를 벌금을 누락하는 순간 그냥 그어버리는 겁니다. 주문 기준에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락을 많이 하는 게 이게 특가법 2조 1항 케이스는 누락을 안 해요. 왜? 특가법을 피면 2항이 써있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누락을 안 하는데 어디서 많이 누락하겠어요? 3천 미만 케이스에서 누락을 많이 해요. 왜? 형법전을 피고 보기 때문에 129조만 생각해가지고는 이거를 누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변시만 보실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어디까지 볼 건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 실무 과목이 은근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시만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 이런 게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실무할 때 또 보면 되니까 찾아보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편김에 자 특경가법 3조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또 방금 강조한 거랑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3조 1항에서 요렇게 처벌한다라고 돼 있고요. 3조 2항 보세요. 자, 아까랑 이제 비교가 되죠? 자, 2항은 뭐라고 돼 있어요? 특경가법 2조는 3조 2항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임의적 병과에 그쳐요. 특경가법 2조, 아니, 특경가법 3조랑 특가법 2조를 원래 비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무 과목에서도. 이런 게 다르잖아요. 형제실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다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변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교재로 가서 3페이지 동그라미 2번으로 옵니다. 자, 방금 봤던 2항 해석 관련이에요. 자, 그냥 읽어보고 결론만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판례 아닙니다. 근데 결론이 좀 특이해가지고. 자, 개정된 특가법은 2조 2항을 만들어가지고요. 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체크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있었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뭐겠어요? 기존에는 필요적이 아니었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개정돼가지고 필요적 병과가 신설됐으면 피고인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불리한 개정이죠. 기존에는 징역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30억을 토해내야 돼요. 당연히 불리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판례가 좀 희한하긴 해요. 자, 결론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벌금 산정, 아까 했었죠? 받은 돈에다가 곱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돈이 얼마이냐를 확정하는 게 되게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액수가 휙휙 바뀌죠. 5를 곱하면. 자, 그래서 이러한 수례액은 그냥 외우세요. 신설법 시행 이후 수수한 금액의 한정이에요. 이게 왜 특이한 결론이에요? 범죄라는 건 행위시법을 따질 때 우리 어떻게 배워요? 전체 기간에 걸친 포괄일죄 같은 거 있으면 전체 행위가 끝난 때 범죄가 종료되는 거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이 행위시법이에요. 그거 우리 막 객관식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포괄일죄고 끝난 시점이 지금 뭐야? 벌금의 필요적 병과 규정이 신설된 시점이면 그냥 전체 행위에 대해서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 낼 여지가 있잖아요. 그 결론이 타당한 결론입니다. 근데 뭔가 그 상식적으로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본 결론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중요 판례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구법 적용해서 병과 안 한다. 전체를 신법 적용해서 그냥 곱해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 중간에 애매하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법 시행 이후 액수만 곱해가지고 병과한다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딱 객관식용입니다. 물론 형제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칙 같은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시행일자가 언제부터냐 이런 것들은 다 부칙에 써있으니까 법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에서 추가로 주지 않는 게 원래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칙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실무기록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갑니다. 첫 번째 판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3번 판례가 2개 붙어 있죠. 위에 3줄, 뭐 이건 간단하죠. 양형기준은 법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부적 지침에 불과해요. 대법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얘기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당연히 형벌불소급 X, 그냥 양형 X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끝에 3줄이죠. 자, 민법 배우셨죠? 친상법, 친족법, 가족법 배우셨죠? 자, 인지의 소급표 민법 860종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도 떠올리면 여러분도 떠올라야죠. 자, 인지란 개념 설명 생략하고 인지는 언제부터 인지 한때부터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출생시로 소급해서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속관계는 이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소급표 때문에. 자, 그리고 원래 우리 형사적인 법원칙은 뭐야? 민사랑 형사는 별개예요. 그 형사라는 이런 공법적인 시스템에서 무슨 소급표 같은 거 형소에서도 우리가 말은 취소지만 다 장래유인 철회다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자, 근데 판례가 희한하게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얘는 기록 출제가 가능해요. 인지의 소급표를 규정하는 민법 860조 법리를 친족상도례라는 형사 형법 검토에 있어서 긍정해요. 자, 한 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인지의 소급표 친족상도례 적용 동그라미가 판례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기록 같은데 절도죄 같은 거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기록 받아봤더니 그 절도죄 피해자가 인지해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뜨고 거기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막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344조에 따라 준용되는 328조 친족상도례에 따라서 뭐 형 면제를 때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뭐 조카관계가 설정돼가지고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가 없으니까 공소기각 판결 선고된 이렇게 결론이 바뀔 거잖아요. 이건 결론을 맞추는데 활용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 판례가 되고요. 이런 건 딱 기록용입니다. 기록 출제용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옆에다가 기록용, 뭐 기록 별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좀 더 이제 꼼꼼하게 나중에 볼 때 한 번씩 읽어보게 되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보지 말라는 건 그냥 보지 마시고 지우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괄호 정도 쳐두시고 한번 혼자서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읽어보셔야 되고요. 요런 건 좀 중요하게 봐두셔야 하는 건 중요하게 봐두시고 추가하라는 건 추가하고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이제 보완 처분으로 가는데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